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레이크 시간도 없이 바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세션 노동시장 및 소득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 복지국가연구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태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을 위해서 세 분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전 보건 세션은 사실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됐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해외에서 화상으로 로그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겸해서 간단히 좀 인사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발표는 안주영 일본 류코쿠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혹시 교수님 인사 가능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주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제 옆에 미국에서 세종까지 와주셨습니다. 남윤주 미국 버팔로 대학교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멀리 유럽에서 서효진 벨기에 루뱅 대학교 박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다시 5분에 시작돼서 사회자의 명에 따르면 40분까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육국구 대학 정책학부의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예, 교토에 있는 대학이고요. 교토에 오시면 학술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교토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정치학 전공으로 한일 고용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이제 제가 2005년에 왔으니까 한 20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장지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몸에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사실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남을 깎아내리는 비교가 아니라 좀 더 절차 탕마할 수 있는 그런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좀 이걸 계기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과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올 변화, 좀 보편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각국을 그러니까 살펴볼 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것은 이제 모든 국가에서 경제활동 축소와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 고용 위축과 실업 증가가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요인들이 각국의 제도와 결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의 특징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정부의 대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결국 제도적 요인과 그러니까 행위자들의 전략 요인을 봐야 될 텐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정부의 대응에만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변화인데요. 일본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텐데 2008년 리먼 쇼크에 비해서 실업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가 이제 나왔던 건데, 그럼으로써 이제 일본 노동 시장의 이중성, 단절적, 분절적 노동 시장의 문제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일본의 변화인데 그 초록색 그 선이 그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이제 유효 구인 배율입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장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효 구인 배율의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인을 하는 한 사람당 일자리가 얼마나 있냐는 거니까 이게 0.4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1.57이라는 거는 구인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풍부하다. 그러니까 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요. 리먼 쇼크 이후 직후의 실업률이 5.5%까지 간 게 이제 정점이고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잠깐 또 올라가는데 금방 또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팬데믹으로 고용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으로 기업주의적 노동시장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공임금 체계, 장기고용, 협조적 기업별 노사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달라가지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한국과 다른 부분도 있는데 기업의 노동시간, 그다음에 근무지, 근무 내용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이 1970년대 이후부터 되게 강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뭐 정근을 많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노동시장의 그러니까 정규직들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이후에 고용 보장, 그러니까 해고는 하지 않으면서 이제 고용을 보장해 주는 기업들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고요. 그리고 연공임금으로 이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절적 노동시장이 70년대 이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고용 정책이라는 말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 고용 정책과는 다른 고용 정책이 있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몇 학자들이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기능적 대체물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방의 소매업을 지원하는 정책,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건설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 이제 고용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내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한 정부의 지원을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강화를 했고요. 이제 그 속에서 복지는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80년대 이후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복지 부담이 가족 책임을 이제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주의 복지 체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에 복지를 그러니까 축소시키면서 가족의 역할을 되게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또 남유럽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3피 보호자라고 그래가지고 셀러리맨이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이제 피부양자, 그러니까 뭐 부인이 되겠죠 대체로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그런 정책을 80년대 이제 만들기도 해서 가족의 역할을 되게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잘 나타내는 게 이제 이 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축이 연령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24세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연령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위에 세 개가 남성이고 밑에 세 개가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은 이런 연공임금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도 세 개가 있는데 70년대는 조금 가파르다가 90년대 오히려 더 기울기가 가파라집니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연공임금제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연공임금제가 이제 좀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 학교에서 이제 월급이 뭘로 결정이 되냐 그러면 한 가지 요인인데 제 연령이거든요. 논문의 수나 교육의 질이나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하면 뭐 더 수당이 붙긴 한데 다른 요인은 일찍 고려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령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학교가 특수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간사이 지역에 20개 대학이 있는데 10개는 아예 호봉표가 연령에 명시돼 있고요. 나머지도 그냥 호봉, 1호봉, 2호봉 돼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모델 임금을 전부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연령에 비례해서 임금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본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노동시장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멕시코, 일본, 한국이 이제 거의 비슷한 부류로 실업률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약한 일자리가 많고 사회보장제도는 부실하다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근로빈곤 문제, 워킹 푸어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시장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이 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속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고용조정 조성금 특례 조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고용보험의 일환이기도 한데 사업 활동,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업 활동이 축소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고용 유지를 하고 노사가 협정을 그러니까 맺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휴직 수당을 뭐 지원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등이 이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코로나로 피해를 본 대상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면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금액을 증액해 나가는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리고 휴업 지원금, 급부금도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휴직에 처한 그러니까 기업이 코로나로 이제 사업을 축소하면서 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휴업 수당 이제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금방 고용조정 조성금은 기업에 주는 거고요. 휴업 지원금은 이제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 개인 사업주나 취약한 이제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결국 또 그 개인 사업주 등까지도 포괄하는 사업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수당도 이제 있는데 이 질병수당이 한국처럼 직장이랑 지역 두 개가 있는데 지역은 이런 질병수당을 좀 충분하게 이제 좀 배제하기도 대상을 배제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 보험이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차등 지급되다 보니까 이런 질병수당이 재기능을 못하는 문제 등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일본에서는 질병수당도 하나의 선택적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정책을 폈는데 재정만 보면요. 2020년 세출이 뭐 102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거의 1000조 원이거든요. 근데 추경 예산 후에 얼마가 됐냐면 175조 엔이니까 1750조 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5%의 예산을 그러니까 추경으로 이제 예산을 더 추가를 했고요. 그 속에서 이제 고용 유지 등에 관해서 2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치면 200조 원이죠. 그다음 고용 조정 조성금 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동시장의 문제와 정부 정책인데 결국 이 이중 노동시장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드러났고 그 정부 정책도 이런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왔지만 되게 한계적이었다는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이제 재정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일정 정도 그 실업 증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지 단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지는 좀 더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고용 유지에 중심을 둔 지금까지 일본의 고용 정책을 어떻게 사회복지제도로 그러니까 재전환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일본 정책을 그러니까 살펴볼 때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그냥 일본의 노동을 살펴볼 때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4가지 저는 사진을 그러니까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15분을 아주 정확하게 또 알차게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나 아니면은 젠더 불평등 이런 거는 그냥 일본자 빼고 한국을 그냥 넣어도 그대로 들어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남윤주 교수님 토론을 드릴 텐데 한 가지 그 전에
17페이지에 남주희 교수님을 소개하는 양력을 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약간 미스인포메이션이 들어갔고요. 대학 졸업하신 것도 다른 분께 들어간 것 같고 제가 슬쩍 여쭤봤더니 박사를 미시간 대학에서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남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의 그 사회 안전망 정책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왜 노동 정책을 얘기를 안 했냐 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노동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마켓에 맡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 이제 잉여 부분만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미국의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쨌든 복지 정책은 굉장히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 보호도 없고 빈곤층에 대한 보호도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유급 병가 제도도 없고 그다음에 실업보험도 굉장히 보장력이 약해가지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0%에서 30%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보장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별적인 복지 그 공공부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제 안 선생님 그거에 슬라이드에 봤다시피 그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주의나 이런 건 지금 한국에 별로 그 시사성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민족 다인종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 국가인데 그 각각의 그 이 어떤 그룹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거라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코로나 시대의 미국 사회 안전망 정책 자체는 이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질병 확산을 저지하고 그래서 락다운을 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하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에센셜 워커 빼는 거 특히 이제 저임금 서비스 중심의 어쨌든 그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게 거의 이제 실업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제 전반적인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그 취약계층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를 했고요. 그게 목표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그 의료는 제대로 못했지만 어쨌든 사회 안전망 정책은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 보험을 확실히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격을 완화해서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기그워커까지 거의 모든 그 노동 계층을 포함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수당도 확대하고 수급 계획도 확대하고 다만 그러니까 언다큐멘티드 이미그런트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의 수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지급해서 그 스티뮬러 체크라고 해서 삼회했고 그 주거비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상인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이제 크게 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히 3.4 트릴리언을 1년 반 동안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이제 돈을 살포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소득이 감소했지만 그 정책이 도입되면서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특히 이제 실업보험 그 대체율 자체가 100% 로인컴 부분은 100%가 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저축액이나 저축액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율도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그 물질적 빈곤, 푸드 인시큐리티는 그 변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리티, 흑인이나 그 히스패닉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워낙 소득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있었고 근데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창업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 퀄러테이티브도 그렇고 퀀터테이티브로 창업률이 확 늘어서 그러니까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경제도 안정이 되고 또 실업원에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이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이거는 이제 그 기본소득에 대한 어느 시사점이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정책에 배제된 이민자들 그 언더큐멘터리 같은 경우 정말 그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소외감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아니면 다른 퀄러테이티브한 부분들 그 리서치에 의하면 정책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전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하셨지만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리서치 해보면 그 언어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테크놀로지 쪽에 없던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베네핏을 받는데 고생을 하셨고요.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리서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데이터가 그 어쨌든 그 템포럴리도 그렇고 지오그래픽이도 그렇고 파퓰레이션으로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내추럴 익스페리멘탈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리서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 사회적 효과 특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어떤 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단기적으로만 일단 이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건 한국에 대한 그거는 이게 그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 처음에 이제 2021년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2022년에 제가 했을 때는 이 중소상인에 대한 그 지원 같은 게 굉장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는 많이 바뀌셔서 이제 차라리 미국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한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 오기를 한 잘못이 있어서라도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서효진 박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벨기에 르뱅 대학에 있는 서효진이고요. 오늘은 벨기에 안주현 교수님 발표를 토대로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맡았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안주현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맡았는데 일본과 비교해서 수준은 다소 다르더라도 다소 완만한 충격이 있었다는 점, 또 취약 노동자에게 타격이 더 컸다는 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오늘 토론에서는 벨기에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 조금 큼직큼직한 코로나 이후의 노동시장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벨기에는 다소 생소한 국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륙 유럽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강한 고용보호, 강한 노조, 그러나 이중 노동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또한 실업급여 체계를 이중화한 주변 국가들과 달리 급여 수준을 낮추는 대신 보편적인 실업급여를 유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국이나 뭐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다른 특징으로는 지역 간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정부 체계가 꽤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 체계로는 아주 간략히 그냥 소개만 드리자면 지방정부가 크고 또 연방정부의 역할이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사례에서 보인 것처럼 이제
벨기에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노동시장 회복이 있었는데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타격이 있었지만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고용률이나 또 실업률을 살펴보았을 때 안정적인 형태를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당시의 노동정책은 주요한 노동정책은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정책과 같은데요. 우선 소득 보장이 되는 고용유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시 실업 시 고용관계 및 소득을 보장해주는 임시 혹은 부분 실업 정책, 또 최대 1년간 교육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 및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로 타임 크레딧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새로운 제도는 아니었고요. 기존의 역사가 꽤 긴데 특히 그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중요한 정책으로 이미 그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실업률 저하 자체에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특히 임시 실업 정책의 경우 강한 고용 안정성을 저하한다는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재택근무 정책이 확대되었다는 건데요. 특히 구조적인 재택근무, 즉 고용주가 더 재택근무를 위해서 더 역할이 커지는 어느 정도 제가 한국어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적 재택근무 정책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 관련해서 산재 예방에 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과제로는 기존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드러났다는 문제, 또 특히 실업급여에서 비정규직 또 불안정 노동자의 사각지대가 더 부각되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조금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이지만 장기 실업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실업급여는 연방정부에서 담당하는 반면에 활성화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조화가 일어나서 이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장기 실업자를 이제 노동시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일부 직종, 또 간호사나 교사, 건설업 종사자 등의 직종의 노동 공급이 부족한 문제. 그래서 기존의 경력과 연동하거나 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있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것은 생산력 저하가 없다는 연구 결과와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민간 영역의 하나고 노동시간의 단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이제 확대되면서 일가정 양립이 성별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다는 점이 이제 문제시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젠더 규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효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을 할 내용이 잠깐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6분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파트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 전문가이기도 하셔서 발표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뒷부분 그냥 문제 의식 정도만 간단히 PPT가 뜨는 거겠죠? 예, 한국에서도 2000년 21년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제시가 되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 혹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많은 제도들은 뭔가 플랜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는 원래 계획들이 좀 더 촉진되거나 조금 더 확장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고용 분야의 제도 변화나 소득 보장 분야의 제도 변화 부분들을 약간 소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일정한 어떤 성과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한국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편에서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락다운을 심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외형을 바꾸는 부분과는 별개로 재정 투자는 좀 인색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만 간단히 한 2분 안에 설명드린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분배는 이를테면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회색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까지 데이터에서 한국의 시장 소득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그냥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소득 재분배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텐데, 이 흥미로운 점은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약간 소폭 떨어지거나 뭐 소폭 오르거나 이런 거와 별개로 한국이 지금 폰트가 제가 잘 안 보실 텐데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표가 왼쪽에 회색 표가 오른쪽에 노란색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처분 소득 기준인데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그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에서의 진위를 조금 낮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어떤 온기 같은 게 느껴져서 조금 그 복지 체감도 이런 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사망자 수라든지 재정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률을 상당 부분 유지를 하고 소득 불평등도는 또 막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표를 먼저 보시면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 좀 폰트가 작죠. 그 위에 주황색 표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인데, 코로나를 거치고서도 크게 변하지는 않고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은 복지를 지금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인데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 공적 이전 소득을 위한 어떤 재원이 마련되는 조세 어떤 뭐 지불 의사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왼쪽 표를 보시면 그다지 높지 않고, 이건 이제 나라들 보면 1인당 GDP 5만 달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잘 사니까 조금 더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실질 소득 기준 1인당 PPP로 봤을 때 5만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고민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혹시 아마 안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제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하나는 이제 실업률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근데 미국 경우에는 실업률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락다운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락다운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퍼블릭 헬스 쪽에 그 질병의 확대를 막는다라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실업이 그냥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게 되는 게 이 정책의 상충 같은 건 일어난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도 항상 여자기 때문에 이제 젠더 이 이니퀄러티의 문제가 이제 그 임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 시장에서 이제 아웃된 게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예, 이제 바로 답변해도 되나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그리고 답변 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니세이 기초연구소 김명중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의 경우 코로나 시대 유효 구인 비율이 1을 넘고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버블 경제 후인 90년대 후반 그리고 리먼 쇼크 이후인 2008년 이후에 몇 년간은 유효 구인 비율이 1을 밑돌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취업 빙하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 교수님 질문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코로나 시대 유효 구인 비율이 1을 넘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 이유가 최근에 노동력 부족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가 방대한 재정 정책을 실시한 정책 효과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취업이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데에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안주현 교수님께 한꺼번에 좀 답을 해주십사. 이미 좀 많으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계실까요? 네. 교수님. 저도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이중화뿐만 아니라 성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안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제 일본이 또 특히 이제 저출산율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그러니까 정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 성차별이 그 출산율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성차별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방안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 교수님 쉽지 않겠지만 3분 안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공 아닌 부분 그 다음 세션에 분명 논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넘길 부분 넘기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 대답하겠습니다. 실업률 관해 가지고는 결국 실업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포기하는 뭐 주부들이나 학생들까지 있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비교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금방 말씀하신 질문 중에 그러니까 일본의 재정 정책으로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뭐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참 설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력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은 안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하나의 그러니까 연구 주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명확한 답변이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요인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가를 대답하기 좀 힘든데 한국에서 노인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의 취업률을 이제 높인 방식에 비해서 일본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 관점에서 보면 일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서 실업률을 낮췄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본 비교 관점에서,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노동정책과 보건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결국은 뭘 했냐 그러면 록다운을 안 했는데 그 록다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지방정부에 그냥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연 방지라고 해서 록다운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숙을 하는 거를 지방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일본 정부는 끝까지 보건정책을 최대한 방제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강제를 안 해도 일본 국민들 스스로 자숙을 하는 그런 문화적 습성인지 이거는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타격이 더 심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한국에 비해 가지고 젠더 불평등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데 남성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이제 먼저 해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여성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조정 조성금이라든지 그러니까 휴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하면 기업 내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나왔고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2분 정도 클로징 멘트를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감히 뭐 정리할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안주영 교수님이 답변 주신 내용을
클로징으로 가름을 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길까 합니다. 세 분 발표자분, 토론자분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